많은 사람은 삶은 상류로 거슬러 노를 젓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나 역시 그랬다. 그러나 나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기로 했고 그때부터 모든 일을 바로 잡아나갔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을 편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삶은 쉽게 다가왔다. 나는 내 삶에 웃음을 보내고 내 삶은 그 웃음을 내게 돌려준다. 내가 내 삶을 껴안으면 삶은 또 나를 껴안아준다. 행복한 최골림. 나이가 많든 적든 재산이 많든 적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죠. 바로 오늘 하루인데요. 평범하고 매일 반복되는 하루이지만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리도 보고 싶어 했던 내일이 바로 오늘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오늘 하루를 주제로 담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세상의 모든 선물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듯 매일 선물처럼 받는 하루를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언어와 따스한 감성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자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스테파노스 크세나키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였고요. MBA를 취득하고 미디어 광고업계에서 고수익이 보장된 경력을 갖고 있었으나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인 삶에 대한 사유를 위해서 업계를 떠났습니다. 그의 첫 책인 세상의 모든 선물은 출간되자마자 17만 부 이상이 팔리며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105주 동안 그리스의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저자가 내린 결론은 사람은 따뜻함, 인간적인 태도, 타인에 대한 친절함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사는 삶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수적인 것들에 가려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인간적인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존재의 기쁨과 진정한 행복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자는 오늘 하루라는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면에 행복이 가득 울려 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일찍 일어났다. 침대는 따뜻했고 이불은 깨끗했다. 다리를 쭉 위로 뻗는다. 내 다리는 내 의지대로 움직인다. 두 발로 걸어 화장실로 간다. 수도꼭지를 틀자 기분 좋게 깨끗한 물이 쏟아진다. 고개를 들고 거울 속 나를 쳐다본다. 거울은 제 할 일을 완벽하게 해낸다. 내가 잘 보인다. 내가 움직이자 거울 속의 나도 움직인다. 샤워장으로 들어가 유리문을 닫는다. 비누 냄새가 코 안 가득 들어찬다. 한참 동안 피부 위로 기분 좋게 쏟아지는 뜨거운 물의 감촉을 즐긴다. 이 기분을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따뜻하고 보송보송한 수건이 난방기 위에 놓여 있다. 수건으로 몸을 감싼다. 맨발로 카펫 위를 걸어 창가로 가서 멈춰 쓴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안으로 스며들지는 않는다. 나는 창을 굴러내리는 빗방울들이 천천히 제멋대로 모여드는 모습을 본다. 그 모습을 잠깐 즐긴 뒤 나는 입을 옷을 집어든다. 옷장 안엔 옷들이 더 있었지만 그 옷들은 손대지 않는다. 기분이 참 좋다. 냉장고를 여니 먹을 것이 여러 가지 있다.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즙이 풍성한 오렌지 3개를 짰다. 놀랄 만큼 좋은 주스기다. 내가 해야 했던 것이라곤 주스기 헤드의 오렌지색 컵을 누르는 것뿐이었다. 나는 주스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셨다. 나는 몇 가지 해야 할 일을 준비하고 현관문을 잠근다. 이 문은 신기하게도 오직 내 열쇠로 열 때만 열린다. 어떤 다른 열쇠로도 이 문을 열 수 없다. 나는 곧장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곧바로 자동차로 간다. 그렇다. 내게는 오직 단 하나의 독특한 열쇠로만 열 수 있는 내 차가 있다. 열쇠를 점화장치에 밀어넣어 켜고서 시동을 켠다. 카 스테레오가 있지만 틀지는 않는다. 점심시간에 나는 식당으로 가서 맛있는 샐러드를 주문했다. 샐러드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본다. 볼 수 있는 내 눈. 눈이라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는 것, 당신도 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바쁘게 서두르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어디서는 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성향을 보았다. 샐러드는 늦지 않게 나왔다. 그것은 싱싱한 양상추, 따뜻한 치킨, 바삭바삭한 빵, 조각들과 막 갈아낸 치즈를 얹은 깨끗한 접시에 담겨져 나왔다. 가격은 5유로, 물론 내게 5유로가 있었다. 지갑에서 5유로를 꺼내 샐러드 값을 지불했다. 내게는 핸드폰도 있다. 나는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인터넷에 연결했으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페이스북이 친구의 생일을 알려주었으므로 한동안 연락을 못했던 친구와 통화했다. 우리 둘 다 목소리 듣는 것을 반가워했다. 나는 아름답고 햇빛이 많은 나라에 산다. 평화롭다. 내일도 내 집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안다. 오발 폭탄 같은 게 터져 내 집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도 안다. 우리에겐 또 민주주의가 있다. 내가 원하는 말을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시각에 할 수 있다. 밤 10시 이후에도 외출할 수 있다. 조깅을 할 수 있고 TV를 볼 수 있고 산책을 할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혹은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다. 친구를 볼 수도 혼자 시간 보내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웃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선택하는 존재이다.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다. 다시 한번 열쇠는 어렵지 않게 제 몫의 일을 해냈다. 여전히 내 눈은 볼 수 있었고 내 다리는 나를 지탱해 주었고 내 손은 물건들을 움켜쥐었다. 따뜻한 침대는 내가 일어났던 곳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는데도 말이다. 중동의 위기는 그날 갑자기 끝나지 않았고 오존층에 나 있는 구멍 또한 그날 갑자기 메꿔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그날은 아름다운 날이었다. 내일도 내 발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것이다. 모든 이들로부터 사랑받을 수는 없다. 현실에 직면하라. 그것이 진리다.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 1998년 12월 1일 나는 새 사업을 시작하는 무대에 있었다. 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아주 이상한 느낌이 나를 덮쳐왔고 곧이어 나는 단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정전 같은 것이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할 뿐이었고 열리고 닫히는 입에서 공기만 나갔다 들어갔다 할 뿐이었다. 꼭 그 일처럼 정전되는 것에는 어떤 경보도 없다. 그러다 몇 시간 후쯤 보통 전기는 다시 들어온다.
그런데 내 경우 그 정전은 6개월이나 계속되었다. 그 6개월 동안 나는 단 한마디도 제대로 말할 수 없었다. 다만 속삭일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심지어 나 자신도 내가 하는 말을 납득할 수가 없었다. 거의 미쳤었다고나 할까. 시민성 실어증에 걸린 것이다. 의료진단 테스트 결과는 내 성대는 정상이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그러하듯 다른 곳, 즉 내 마음에 있었던 것이다. 과거에 나는 두루두루 좋은 사람의 표본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아무도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 대해 나쁘게 말했을 때까지는 목소리를 잃기 몇 달 전 나는 정말 나쁜 일로 비난받은 적이 있었다. 적어도 내 기준으로 보자면 그 일은 정말 나쁜 일이었다. 그런데 나는 나를 나쁘게 말하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그 일에 대한 분노가 어느 순간 증발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나를 집어삼켜 버렸다. 나는 너무 흥분했는데 의사 친구가 나중에 말하기를 만약 내가 조금 더 나이가 들었거나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타인에게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부탁하는 것에 대해 안 돼라고 말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일종의 승낙한다는 사인이 필요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침받았다. 이런 일들, 접시를 깨끗이 닦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과 같은, 간단히 말하자면 그런 척 하라고 가르침받았던 것이다. 어른으로서 당신이 안 돼라고 말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 내면에 있는 5살 아이가 인형극에 나오는 인형의 줄을 당기는 것이다. 그 아이는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모든 일을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길 원한다. 인형의 줄을 더 당기면 당길수록 그들은 더 엉망진창으로 엉키고 만 것이다. 그러나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나은 것을 인지하고 있는 당신 내면의 작은 목소리가 당신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일이다. 당신은 그러므로 당신 내면의 목소리, 즉 당신 자신에게 빛을 지고 있는 셈이다. 안 돼라고 말해야 하는 빛 말이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수많은 예스는 당신이 다른 일들을 안 돼라고 말해도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바탕 위에서 말해줘야 하는 것이다. 모든 이들로부터 사랑받을 수는 없다. 그것을 이해하면 삶이 바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만 온전히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 있다. 최근에 이런 말을 들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당신 자신을 보살피는 것처럼 당신을 위해 나 자신을 보살필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기적인 것이라고 불렀다. 지금은 이런 말을 자기 존중, 자존감이라고 부른다. 부족한 게 낫다. 무언가를 쓸 때마다 나는 불필요한 말을 없앨 때까지 읽고 또 읽는다. 쉼표 한 개라 해도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당신이 날기를 원한다면 쓸데없는 몸무게를 줄여야 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많은 말을 하느라 노력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모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면 할수록 말은 더 많아지는 법이다. 반면에 아는 것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줄어드는 법이다. 이런 깨달음은 내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유능한 연사들은 간명하게 말한다. 그들은 주제의 본질로 우애 없이 곧장 들어간다. 지혜의 원천은 간결함이다. 가장 위대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한 유일한 말은 나를 따르라 였다. 그는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과거의 내 옷장은 옷들로 꽉 차 있었다. 어떤 이유인지 그 옷들을 없애지 못했다.
어느 날 그 정신 사나운 옷장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정리를 위한 규칙은 어떤 것이든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누군가에게 주자는 것이었다. 내 옷장은 비워졌고 내 집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옷장을 볼 때마다 눈이 복잡하지 않아 좋았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2001년에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최초로 아이팟을 만들었던 팀에게 버튼을 2번만 누르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라고 요청했다. 그의 팀은 그러자면 버튼을 3번은 눌러야 된다고 주장했다. 잡스는 출시가 늦어질 수 있는 부담을 안고 그의 팀에게 제작 기간을 늘려주었다. 결국에는 잡스가 요청했던 2번 누르기 기능을 만들어내었다. 잡스의 그 한 번의 압박은 큰 차이를 만들어냈고 애플사의 어마어마한 성공의 일부가 되었다. 몇 년 전이다. 자주 가는 서점에서 읽을 책을 고르던 중이었다. 어떤 책이 내 눈을 끌었다. 제목만 보고 나는 그 책을 사야겠다고 결심했다. 책의 제목은 이것이었다. 부족한 것이 낫다. 물이 만드는 홈. 농사를 아는 친구가 내게 물이 파는 홈을 설명해 준 적이 있다. 물이 땅에 홈을 파기 시작할 때면 흙이 아주 부드럽다. 처음에는 물이 그 부드러운 땅 속으로 스며들어 땅이 젖지만 2번째는 물이 땅에다 홈 모양을 만든다. 3번째는 물이 그 파내어진 홈을 단단하게 만들다가 마침내 시멘트로 만든 홈처럼 된다고 한다. 물은 보통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그냥 흘러서 그 길을 따라간다. 인간의 뇌는 수십억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하나의 뉴런이 또 다른 뉴런과 연계되어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경로를 만든다. 개개의 신경세포들은 수많은 다른 뉴런들과 연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같은 종류의 뉴런끼리 계속해서 연계되는데 이를 일상의 습관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일을 할 때 같은 과정과 습관으로 일을 한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같은 생각을 사고한다.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같은 위치에서 사랑을 하고 같은 장소로 여행을 간다. 그건 다람쥐가 돌리는 쳇바퀴고 단조로운 운동을 반복하는 쳇바퀴이지 삶은 아니다. 우리 뇌 속의 신경세포들은 말하자면 물이 만드는 홈과 같아. 물이 그 홈을 시멘트처럼 굳히는 것이다. 그러나 상상력은 자유롭게 달려야 하고 창조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물길을 개척해야 한다. 그러자면 일상의 사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아침마다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조깅을 한다.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오디오북을 한 권씩 끝낼 수 있다. 어느 날 나는 오디오북을 듣는 대신 딸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로 결심한다. 처음에는 오디오북을 듣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쨌든 음악을 즐기기 시작했다. 음악을 들으며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 기분, 마음가짐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조깅 후 다른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말하자면 나는 오디오북 듣는 것을 고집하던 그 일상적 습관에 시멘트에 금을 낸 것이다. 당신의 시멘트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큰 차이는 없다. 만약 당신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면 휴식도 취하라. 열심히 독서를 하는 사람이라면 때론 멍하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필요한 것이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자동차도 타라. 스파게티를 좋아한다면 변화를 위해서 쌀밥도 먹어줘라.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한번 끊어보라. 단 한 번만이라도.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힘이다. 얼마 전 친구에게 그랬다.
왜 내가 이런 생각을 예전에 못했을까? 아마도 친구가 들려준 물의 홈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아름다움을 보라. 나는 사랑하는 조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는 괜찮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자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자기 직업에 충실하다. 정말 흠잡을 데 없지만 내 생각은 좀 달랐다. 4월의 아름다운 어느 날이었다. 햇빛이 무척 밝은 날이었지만 덥지는 않았다. 조카와 나는 친구 몇 명과 함께 아테네 교회의 해변에 있었다. 어떤 이는 어슬렁거리고 어떤 이는 조깅을 하고 또 어떤 이는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다. 수영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라켓볼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참으로 축복이라 할 만큼 그런 인생의 어느 풍경이었다. 모든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작은 금속 조각상으로 만든 영화 세트장처럼 조화로워 보였다. 정말 그날의 풍경은 완벽했다. 우리 셋은 그곳에서 2시간 정도 좋은 시간을 가졌지만 네 번째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구일지 추측하겠는가? 우리 셋은 아름답고 푸른 바다와 주위 경관에 눈을 거의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내 조카는 아니었다. 우리는 앞을 보고 있었지만 조카는 야외용 담요 위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었다. 우리는 바다를 보고 있었고 그는 먹을 것이나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주 산만했다. 산만해지면 질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초조해지는 법이다. 집중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거나 생명을 빼앗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한다. 성공이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진다는 것이다. 행복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속에 있다. 많은 사람이 두 번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적절하게 맞추어야 할 초점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팔과 다리를 가졌다는 것,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기쁠 때 무엇이 기쁜지 말할 수 있는 민주주의 세상에 산다는 것, 그것들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객관적인 현실이란 없다. 오직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현실을 보는 주관적 현실만 있을 뿐이다. 그들은 암실에서 필름을 인하하는 것이다. 그 암실이 바로 초점이 작동하는 곳이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컬러를 더 입히거나 빼거나 사진을 더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한다. 그곳에서 이미지를 더 선명하게 하거나 흐릿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 몸으로 비유하자면 초점을 근육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가공되지 않은 가장 원초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당신의 삶, 바로 그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옛날에 가난한 신발 장수 두 남자가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는 나라로 여행을 갔다. 한 남자가 그 나라를 떠나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신발을 사지 않아 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남자는 거기에 머물기로 하며 말했다. 여기가 바로 내가 행운을 만들 곳이야.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다. 기적의 노트. 나는 지난 10년 동안 경건하게 일기를 써왔다. 일기 쓰기가 내 인생을 바꾸었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명세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노트를 하나 사서 매일 내게 일어난 아름다운 일들을 적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좀 어려웠다. 노트를 펴면 두 명의 내가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마승을 보는 것 같은 어색함이었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점차 나는 나 자신을 열어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아름다운 일출에 관해 썼고 좋은 대하에 관해 쓰기 시작했다. 낙서도 하고 아무튼 무언가를 종이 위에 쓰기 시작했다. 테니스를 쳐본 적이 있는가? 만약 계속해서 테니스를 친다면 매일매일 조금씩 실력이 향상되듯
일기를 쓰는 일도 꼭 그와 같다. 일기를 쓰는 일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하니 천천히 나아지면서 나는 매일 조금씩이나마 더 쓸 수 있었다. 그리고 인생이 내가 몰랐던 얼마나 셀 수 없이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주는지를 알기 시작했다. 그 아름다운 것들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다.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뿐이다. 기적의 노트는 나의 카메라가 되었다. 나는 언제나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순간순간들을 스냅 사진 찍듯이 기록했고 인화했다. 가장 기쁠 때는 내가 그 순간들을 앨범 속에 끼워 넣을 때였다. 하나씩 하나씩. 하루의 마지막에 그것은 순수한 마법이었다. 나는 내 스스로에게 과제를 주기 시작했다. 감사한 일 20가지를 쓰겠다고 약속하고 20가지를 썼다. 침대에서 일어나면 내 다리가 나를 지탱해 주는 것. 뜨거운 물로 샤워를 즐길 수 있는 것. 힘든 하루를 보낸 나를 기다려주는 따뜻한 침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은 바뀌었다. 말하자면 나 자신이 바뀌었다. 나는 아름다움을 보았다. 사실 나는 그 아름다움에 깜짝 놀랐다.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삶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굉장히 바뀌었다. 그리고 내 삶 자체가 굉장해져 버렸다. 그때부터 나는 수없이 많은 노트에다 글을 가득 채웠다. 그것을 책장 위에 올려두고 가끔 다시 꺼내 읽곤 한다. 두 번째 라운드를 즐기듯 그것을 읽는 것이다. 그것을 의식적 기쁨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그렇다. 배달원이 배를 누르고 내게 음식을 배달해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프라이팬을 꺼내어 나 자신을 위해 요리를 하는 그런 기쁨 말이다. 내가 원할 때 두 손으로 직접 만드는 기쁨. 나는 그것을 집에서 만든 기쁨이라고 부르고 싶다. 세상 어떤 기쁨의 요리보다 가장 맛있는 요리 말이다. 오늘 아침 나는 물 한 병을 사기 위해 길모퉁이 가게에 들렀다. 냉장고를 여니 얼음처럼 찼다. 계산대 점원에게 돈을 지불하며 말했다. 이 더운 날 정말 아름답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물을 당신은 가지고 계시는군요. 선생님 덕분에 오늘 하루 즐겁겠습니다. 라고 계산대 점원은 미소 띤 얼굴로 대답했다. 나는 이 일도 노트에 적을 것이다. 네, 책 내용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옴기니 문형렬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행복이라고 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고 있다. 그런데 불행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행복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행복은 사람이 지구에 살기 시작한 이래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옴기니의 말처럼 이 책은 친구가 친구에게, 또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누군가 이름만 기억하는 고마운 얼굴들에게 가만히 내놓는 선물이며 약속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99가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한 가지는 독자들의 이야기로 채워서 100가지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 같은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